이것이 한국문학평론 3,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문학공간이라는 월간지에 지금 2023년 3월호에 게재된, 어,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3. 그래서 이번에 제 내용은 챗GPT와 시적 상상력의 길입니다. 이 챗GPT가 요새 단어인데, 이거의 대책에 대해서 당황을 대부분 하고 있지, 이거의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당황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챗GPT를 대야 그런 시대에 살아갈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어, 길이 시적 상상력의 길이라고 여겨서 이 지금 내가 이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에서 주장하는 어떤 길과 이 거의 일관되는 그런 내용으로 챗 GPT 시대에 대응하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싸우는 국회의원 만평 형태로 뚝딱, 우주 거북선은 실패, 창작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는 제목 등으로 AI 예술 시대를 다루는 언론 기사가 흔한 시절입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지금 9월째 계속해서. 짧으면서도 예술의 그렇지만 이제 예술 그러면 그 예술의 언어화된 게 가장 짧고 정수가 바로 시죠. 그러니까 이 챗GPT의 실험 대상이 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봄노래, 뭐 요새 이거 이제 쳐보시면 다 하시겠을 텐데, 입춘이 지나고 봄이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봄을 주제로 시를 지어달라 청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하더니 일필휘지로 이렇게 적더군요. 대지는 잠에서 깨어나니 눈이 녹아 없어져 이상할 것도 없어요. 새들은 지저귀며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니 대기를 달콤한 향기로 채워주세요. 태양은 밝게 빛나며 땅을 덮입니다. 바람은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하늘을 향해 뻗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매우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봄의 생동감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봄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이 성장의 계절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펼쳐지는 그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겨요. 봄은 변화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니까요. 새로운 생명이 함께 오나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떻습니까? 훌륭한가요? 이 시를 지은 그는 최근 화제되고 있는 AI 프로그램 챗GPT입니다. 문장은 매끄럽고 시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틀에 박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군요. 무난하나 빼어나진 않은 글. 마침 그 옆에 있던 메리 올리버 시집 서쪽 바람을 집어 봄이라는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예측을 벗어난 살아있는 문장들이 쏟아집니다. 틀에 박혀 있는, 그죠? 무난하나 빼어나지 않은 글. 이게 특징인 거죠. 시인들이 챗GPT의 시작품에 주눅이 들까 미리 염려하여 과가람 기자 자신은 아직도 시인의 힘을 믿는다고 짐짓 격려하지만 이 과제야말로 문학 공간의 시인 세계가 제대로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쓴다, 그러니까 시를 쓰라고 말하는 또는 격려하는 이 문학 공간 이 잡지도 그렇지만 현실의 문학 공간의 시인 세계가 대처해야 될 내용이죠. 의회 연설문을 쓰고 의사 시험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챗GPT가 등장해 최단 시간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지적 활동을 넘어 감성의 영역에 도전하는 AI까지 속속 출현하고 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인간이 좋아하고 감동할 요소를 예측하여 글과 그림을 만들므로써 마치 스스로 감수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미디어 아티스트인 강희연 카이스트 교수는 말했다. 챗 GPT 역시 아직 초보적 수준인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더 걱정되는 거죠.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시와 소설 창작물을 만든다. 이게 이제 가장 쇼킹한 거죠. 현재 작곡을 해주는 AI도 나와 있다.
AI가 그린 그림은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모방의 집합제죠. 모방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 갖다가 모아서 하는 거죠. 하지만 순수 창작 예술가들 중에서도 AI를 활용하거나 협업하여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등장했다.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AI는, 그러니까 인간 능력의 한계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모방을 했던 예술 작품을 그런 식으로 썼던 사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위기인 거죠. 그게 그림이든 시든 소설이든 그런 인간 능력의 한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의 힘 능력도 없이, 그 시적 상상력의 능력도 없이 예술을 한다고, 시나 소설이나 작곡이나 그림을 그린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위기가 온 거죠.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인류는 지금 또 다른 미지의 영역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이라고 부를 때, 그거는 기존의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모방을 하는 거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한 것이 시인 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 시를 했지만 시인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시인 세계의 모처럼 도래한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크 데리다가 조건 없는 학교에서 주장했듯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즉 르네상스 시대의 대학의 인문학이 인류를 선도했던 것처럼 현재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과정인데, 그죠? 그럴 때 인문학, 특히 시적 상상력이, 그죠? 인류의 미래를 갈 길을 열어갈 중책을 띠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특히 시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 때문에 데리다도 뭐 시적 상상력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인문학까지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데리다가 생각하는 조건 없는 학교라는 거를 믿기에 그런 방향성을 2021년 6월부터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대학이 아니라 학교죠. 나는 이건 대학이었어요. 왜 대학이냐면 대학이 아니라 학교라고 그러냐면 데리다가 하는 조건 없는 대학에서 대학만 믿고 있지만 나는 그 대학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해서 어, 대학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조건 없는 학교라는, 그래서 유튜브 채널, 대학만을 믿었으면 대학에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해보려고, 시스템 안에서 해보려고 그랬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인문학 중에서도 그 시라는 장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시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시적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라가 아니라 시적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기존의 세계관이 산문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계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모방을 하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산문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산문으로 만드는 능력을 그건 AI가 할 거 아니야, 이제. 또 다른 미지 영역을 가야 되니까 그 산문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시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시적 상상력은 시를 통해서 훈련을 하기가 제일 좋겠지만 적용되는 건 시라는 장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안 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시적 상상력 얘기를. 챗 GPT의 1차적 충격파가 지난 뒤에 이제 대응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AI에는 소위 꼼수가 없다. 꼼수를 안 부린다는 거죠. AI는 꼼수가 없는 거죠. 꼼수를 부리라고 이렇게 AI를 챗 GPT를 좀 사용해 보셨겠지만 살살 꼼수를 부리게 하려면 AI는 피해가고 그래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고 그래. 네.
한때 그럴듯했던 대답 속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얘는 그냥 그게 잘 구별을 못하고 챗GPT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AI가 아니라 아무 말 대잔치 능력자. 그냥 모였던 거 모아놓은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짓을 참이라고 밀어붙이면 챗GPT는 곧 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의도와 의도 관계없이 그냥 질문과 연관된 정보를 확률대로 끌어모아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냥 단순히. 질문하면 그거를 있던 정보를 찾아갖고 정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말덩어리,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맞더해서 확률적으로 이게 가장 흔해,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럼 그거 모아서 줄줄이 이어놓은 거예요. 그걸 빨리 했을 뿐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16년 3월에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그러니까 인류 대표 이세돌이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에게 패하죠. 첫 3국을 모두 패했는데 완패에 가까웠던 거죠. 근데 5전 3승제에서 삼성을 이미 내준 상황에서 삼국제 이세돌이 180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는데 커다란 화면에 알파고 기권이 떴어요. 근데 그거는 승부를 뒤집은 거는 흑돌사에 끼어넣은 이세돌의 78수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수였는데 거기다 왜 넣어? 그런 수였거든요. 근데 알파고는 계산이 흔들렸고 그런 걸 못 본 거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돌을 던져요. AI를 뒤흔든 건 뛰어난 영감 치밀한 계산이 아니었고 그냥 꼼수였다는 거죠. 바둑 두는 사람들은 꼼수를 많이 쓰죠. 특히 고수는 하수할 때 꼼수 많이 써요. 쉽게 이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분열과 빈틈을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비밀은 78수와 같은 꼼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통념과 규칙을 모두 흔드는 의외성이 만들어내는 파열음이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이게 시적 상상력이죠. 그죠? 기존의 통념과 규칙을 만드는 거는 산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즉 너 보면 정리 보면 즉 한문의 바탕을 두는 시스템이죠. 한문의 바탕에 둔 시스템을 모두 흔드는 의외성. 이게 뭐예요? 즉 시적 상상력. 그죠? 그거 이제 그게 창의성인 거죠, 소위. 창의성이고 시적 상상력이에요. 창의성 그러면 모호하니까 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창의성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파열음인 거죠. 그러니까 변칙과 파격, 눈치 보지 않는 과감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꼼수란 말은 나쁜 뜻 같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있던 세상을 왕창 뒤집는 챗GPT를 흔드는 요상한 질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78수다.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좀 그게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해 헷갈리게 할 수 있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용균 기자가 말하는 AI의 약점인 꼼수는 인간의 창의성이죠. 인간의 창의성이랍니다. 인공지능 스스로도 인정하고 인공지능이 쓴 시를 읽어보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아직 우리가 창의적이고 새롭고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작품 이런 건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 있는 글은 못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위해서 말했듯이 인공지능의 모든 것, 자라는 못하는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사람이라고 썼지만 이때는 뭐예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구축된 산문의 바탕을 두는 세계. 그치? 이거였단 말이죠. 그죠? 이걸 바탕을 뒀단 말이죠. 산문으로 쓰여진 거에 바탕을 둬서 만드는 거죠. 인공지능이 창의적이지 못한 제일 큰 원인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창의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나타난 게 뭐냐면 기존의 근대적인 사고 체계, 그죠? 그죠? 사고 체계를 초월하는 세계관을 도입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도구는 도입한
탈근대적 도구성을 가진 지닌 어? 인공지능은 탈근대적 도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창의적이지 못하게 만든 원인은 뭐냐면 상승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창의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창의성 그러면 어렵지만 이걸 다시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설명해 보면 탈근대적인 세계관, 뭐에 맡은 인공지능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있을 탈근대적인 시적 상상력을 바탕을 둔 어? 그런 세계관을 못 만들어내는 것뿐이야. 그죠? 모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창의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는 탈근대적 도구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탈근대적 시적 상상, 탈근대적 도구성을 갖춘 인공지능 앞에서 탈근대적 시적 상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게 이런 용어를 안 쓰니까 뭐라 그러냐면 좋은 질문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좋은 질문이 뭐예요? 좋은 질문이. 좋은이 뭐야? 즉 상상력이 잘 발휘돼. 그런 뜻이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기존의 산문적인 세계관을 초월하는 시적 상상력을 발휘한. 그죠? 그런 뜻이잖아. 이 좋은 질문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아직 창의성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박주영 이라는 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적 상상력을 모른다고 내가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 보고 여기까지 가라면 안 되죠. 네, 산문의 일상 세계만을 믿어왔던 사람들, 그죠? 산문의 일상 세계만 믿어왔던 사람들 기존에, 그지? 산문의 바탕을 두는 근대적인 그게 지금까지 근대적인 지금까지의 일상 세계만을 믿어왔던 사람들은 챗GPT의 상상력에 위협을 느끼겠죠. 왜 위협을 느꼈어요? 왜 위협을 느껴요? 상상력에 기존의 근대적 세계관이 이미 붕괴했으며 전혀 새로운 탈근대적 세계관이 이미 도래해 있다는 그런 위협, 그죠? 그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관은 이미 붕괴해서 없어졌고 챗GPT의 위험성은 그거 보고 사람들이 놀려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 믿었던 이 대표적인 뭐야? 대학 교육이죠. 기존의 근대적인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다 지금 대학에서 그 대학 교육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대학 교육 지금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산문적 상상력의 정면으로 도전을 받은 거죠. 응? 그러니까 기존의 상상력 세계를 대체할 새로운 사상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시적 상상력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시인들이, 여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시적 상상력이 중요해졌고, 그죠? 그래서, 시인 세계가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셸리가, 이제 낭만주의, 이게,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낭만주의 시대예요. 낭만주의 시대는 뭐냐면, 셸리는 낭만주의 2세대 시인이에요. 음. 이 낭만주의가 뭐냐? 근대를 열어간, 그죠? 근대를 열어간, 그러니까 근대라는 사회를, 어, 낭만주의가 뭐냐면, 영국의 낭만주의가 뭐냐면, 근대 사회의, 어? 핵심 이데올로기. 낭만적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의 바탕이 된 낭만주의 2세대 시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낭만적 사랑.
러브 스토리. 그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셸리가 그때 시의 옹호라는 그때 그것도 이제 그때도 시예요, 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유아기의 도구는 시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아기, 인펀트.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때 첫 번째 열어가야 될 건 뭐냐? 시로 열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시라는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유아기에 열어가는 어떤 상상력의 틀을 만들어가서 기반을 만들어 나갈 때, 바탕을 만들어 갈 때, 바탕도 기반이, 그죠? 기반을 만들어 갈 때, 시 또는 시라는 장르가 있었지만, 이건 낭만주의 때는 시라는 장르고, 지금 시대에는 시적 상상력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장르가 될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단순히 시라는 장르만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라는 장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라는 장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근대에서는 시가 제일 유일한 장르였었어요. 이 근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탈근대에서는 도구는 근대 시대를 열어갔던 시라는 장르였고, 그죠? 이제 탈근대 시대를 의 유아기를 창조해낼 도구는 시라는 장르를 포함하여 포함하는 그러니까 시라는 장르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는 시라는 장르가 근대 시대를 열어가는 기본 바탕을 만들었는데 낭만적 사랑. 근데 지금 시대에는 시라는 장르를 포함하여 빼는 게 아니라 시적 상상력이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아까 말한 그 시의 오후, Defense of Poetry라는 글에서 핵심적인 구조를 하나만 읽어보면 이거예요. 유아기 사회에서는 모든 저자가 필연코 시인이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인이 된다는 건 진실함과 아름다운 걸 파악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 속에 존재하는 선한 것인데 처음에는 존재와 지각 사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각과 표현 사이에서 유해해진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좀 자세히 읽고 싶어졌는데 그러니까 유아기 사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아기 사회가 뭐냐면 새로운 문명이 창조되어 가는 시기. 여기서는 특히 근대 사회. 근대 사회의 첫 번째 이게 뭐야? 옹알이 하는 시기죠. 말을 옹알이 하는 거예요. 그지? 근대 사회를 열어가는 옹알이 하든 말을 배우든 배워야 하는 이제 살아가려면 말을 배워야 하잖아요. 인류가 말을 배워야 하던 유한이란 말이에요. 이제 뭘 배웠어요? 낭만적 사랑, 로맨틱 러브. 이 로맨틱 러브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나 얘기를 많이 따라서 들었을 거예요. 이게 낭만적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물은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에 가만 보시면 뭐가 들어있냐면 I love you예요. I love you. 이 사랑의 고백이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I와 you. 나와 너의 나의 독립 주체성. 현대적인 독립 주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하는 이 고백을 바탕으로 근대 핵가족 그죠? 결혼하잖아. 이 고백이 왜요? 고백이 뭐야? 결혼하잖아. 그 결혼의 고백으로 바탕으로 근대 핵가족의 틀이 그죠? 기반 시스템이 틀이 마련되었고 이 근대 핵가족이 현대 국가의 기본 틀이 기본 시스템을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인구가 줄고 뭐 결혼을 안 하는 거 같고 국가가 전체가 신경 쓰고 뭐 모든 신문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근대 국가가 무너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은
이 근대 국가가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근대 국가 말고 탈인도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지금 아무도 없죠. 어쨌든 이런 근대 유아기 사회, 셸리는 자기는 근대 시대에 있으니까 근대 유아기 사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셸리의 글을 왜 읽어요? 왜 읽어요? 우리는 왜 읽냐면 탈근대 시대 유아기 사회를 위해서, 그지?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이 셸리의 글을 읽는 이유는 응? 근대의 응? 사고 체계의 바탕을 마련했던 어, 낭만주의의 시적 상상력과 어? 같은 힘을 가진 탈근대 시대를 위한 시적 상상력의 어? 뭘까? 모델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일기 사회에서 모든 저자는 필요 없고 시인이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필요 없고 시인이냐면 모든 저자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시적 상상력을 가져야 하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산문적 세계관으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글을 쓸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중요해진 거예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근대를 누가 열었어요? 시인들이 열었다고 윤동주, 김소월. 어쨌든 이런 사회에서 모든 저자가 필요 없고 시인이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인이니까 유별나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어는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낸다는 게 뭐냐면 기존의 산문에 바탕을 둔 세계관이 아니라 어? 산문적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전혀 새로운 세상을 생각해내야 하니까 생각해내야 하니까 자체가 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시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이제 요새 내가 이런저런 산문으로 된 글들을 읽는데 그 다른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산문으로 된 글들을 읽거든요. 논문들을 읽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써요.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나는 뭐하냐 그거 3.5%라고 봐요. 얘가 차라리 시인이고 그 사람들이 시인이 아닌데 시인이 아닌 사람이 쓴 시적인 글을 시인이 내가 산문적으로 읽고 있다니까?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학자들이 언어로 쓰면 무조건 뭐가 돼요? 시가 되는 거죠. 시가 된다는 거죠. 시인이 된다는 거는 진실한 것과 아름다운 걸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것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묘한, 뭐라 그럴까, 격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진실한 거는 진실하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서 어? 가짜가 아니라 기존의 세상에서 기존의 산문적인 세상에서 진짜 였고 중요했는데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어버린 갑작스럽게 그지? 이제는 갑작스럽게 실망스럽게도 그렇지 않게 되어 새로운 세상에서 진실한 것과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이 진실한 그럼 그 전에 건 가짜였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보면 뭐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청년층이 뭘 하네요. 결혼과 출산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게 진실한 거였잖아. 그치? 진실한 삶의 길, 진실한 삶의 길이었던 것이, 저는 진실하거나 아름답지 않게, 갑작스럽게, 그치? 느껴지게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냐? 왜 그렇게 느껴지기만 한데요? 그렇게 않게 생각하고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지 않다, 결혼 안 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면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얘기들은 단순히 지금 내가 시를 말하지만 시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시인은, 시적 상상력은 단순히 시라는 문학 장르의 영역에 그 활동 반경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지. 정해져. 어? 그래서 누구도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런 것들 정치가 돼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 시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내가 시라고 한 거고 시적 상상력 그런 거는 그리고 신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점에서 정치가나 교육자나 학자나 누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교수의 적거론 학교론이나 에세이 이런 같은 데 읽을 때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분야의 학자예요. 뭐 의사 이런 경우, 그다음에 뭐 생물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 이게 물자에서 지금 뭐 저거 없는 것 같죠? 저거 물리학자나 여기다 쓸게요.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나 의학 전문가나 정신학과나 뭐 어쩌고 등등등 뭐든지 다. 응. 응? 정말로 진지하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싶어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누구나 시인인 거예요.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인이 된다는 게 시를 쓰라는 것 정도를 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함과 아름다움 이거는 어디에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원리죠. 그죠?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그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고 지탱해야 될, 지탱할 기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규정할 수 있을. 진선미잖아,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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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것과 아름다운 것.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속에 존재하는 선한 것인데, 선한 것. 영어로는 더 굿이에요, 더 굿. 그러니까 이게 더 굿이 되게 웃기는 말인 게 내가 영어를 인용을 했다가 영어까지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영어를 빼버렸는데 더 굿이에요, 더 굿. 좋다는 말이 되게 이 굿이란 말이 웃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선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선한 것이다 하지만 이게 뭐예요? 좋은 것이기도 하죠. 좋은 것. 이거 좋은 거잖아. 또 뭐도 있어요. 돈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그지? 또 뭐야?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 그죠? 관계 속에 존재하는 선한 것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가 뭐야? 인간관계가 뭐야? 인간관계. 여기 빠지면 앞에 빠진 거예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 이게 인간관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공동체죠. 인간관계. 즉 공동체. 사회.
세상.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현재의 뭐죠? 직접상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원리를 처음에 만들었던 게 낭만주의의 그 실계의 실계가 이렇게 커지게 빵빵 쳐있는 거, 시의 용어에서 시를 옹호해야 된다. 맨 처음 우습게 여겼겠죠? 지금도 사람들 시를 우습게 여기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실리가 말했듯이 그때도 세상을 만들어갖고 지금도 내가 셸리를 인용하는 이유는 지금도 똑같다 이거죠. 지금도 이 관계 속에서 선한 것, 존재하는 선한 것, 즉 관계 속에서 관계를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존재와 지각 사이에 뭐냐면 처음에는 현실과 존재와 지각이라는 게 뭐냐? 현실과 현실, 그러니까 세상, 그죠? 현실, 즉 세상과 그 존재죠. 지각은 뭐야? 느끼는 거죠. 생각하는 것, 아는 것, 그지? 아는 것, 알게 된 것. 아, 이렇구나. 하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란 말이죠. 먼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존재와 지각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큼 안 되죠. 필요해요. 이 지각을 표현해야 되죠. 깨달은 걸 표현해야지 사람들한테 공급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알게 된 것이 표현, 상상력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도 뭘로 알아야 돼요? 알게 되는 것도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뭘 알아야 돼요? 시적 상상력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세상과, 그 다음에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알게 된 거를 시적 상상력으로 표현하는 것. 그 사이에서 유효해진다. 쓸모 있어진다는. 응? 쓸모 있어진다. 근데 쓸모 있어진다. 유효해진다는 더 복잡한데 하여튼 간에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야. 이게 영어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를 설명해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너무 전문적이라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깨닫는데도 시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 그죠? 네. 현실에서 시적 상상력이 필요했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쭉 기존의 학문적인 세상과 전혀 달라진, 전혀 달라져서, 어? 잘 모르겠는, 더는 잘 모르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존재라고 했지만, 이때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보통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헤어진 존재란 말이죠. 언제였을까? 셸리한테는 중세겠죠. 셸리한테는 전근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셸리가 낭만주의, 셸리가 시인답게, 전근대 중세의 산문적 세계관, 그때 지배적이었죠.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관은, 새로운 근대적인 세계관이 시적 상상력에 의해 예,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처럼 시가 그랬습니다. 시가 세상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팔근대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시대적인 전환이죠. 시대적인 전환 과정에서도 물론 이게 드러났어요. 챗 GPT 등이 메타버스나 챗 GPT 등이 그 증거가 되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그래서도 시적 상상력이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 특히 언제요? 여러분 생각인데 특히 지금처럼 유아기의 상황에서 지금 이게 새로운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유아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그런 셀리가 그런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시적 상상력이 중요해질 거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셀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근대 문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지금 시대의 시인들은 챗GPT의 임박한 도전 앞에서 인류의 탈근된 미래를 열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응? 왜 밀어요? 땅이 왜 나를 밀어요? 보세요. 얼음이 녹은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쓴 내신데 이제는 중년이 된 아들의 유아기의 반화. 아주 유아기는 아니에요. 말을 시작할 때인데 그때 그 아들이 한 말이에요. 그 산책을 하러 갔는데 봄날 요새쯤 요새보다는 좀 요새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미끄러지려고 그러다가 내 손 붙잡고 약간 미끄러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밀어요? 땅이 왜 나를 밀어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까지는 아들이 한 말이에요. 요건 내가 한 말이에요. 보세요. 얼음이 녹은 것을 보세요. 아들의 유아기의 발화를 그대로 옮겨 썼던 시, 이 아들의 봄처럼 그 자녀와 손주의 말을 염치 없이 시로 쓴 시인들이 많은 것처럼 유아기는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새 시대의 담론이죠. 그런 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는 당연히 시적 상상력이란 말이죠. 필자는 이 PC 셸리를 비롯한 낭만주의자들이 단순한 시인이었다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대영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발판이었어요. 음. 대영 제국 이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 제국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던 나라가 여러 있었죠. 경쟁자도 많았고 네덜란드와 스페인. 그 이후에 달려들었던 프랑스와 독일,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있었지만 영어가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되고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의 삶의 관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빅토리아 시대의 삶의 모습이죠. 전 세계인의 표준 생활 양식이 된 이유는 영어도 그렇고 언어가 공통 언어가 됐죠. 그 이유는 응? 그 이유는 영국의 낭만주의가 영국인의 가슴에 근대인의 핵심 개념인 독립 주체적인 자아상을 확실하게 심어주었고 그로 인하여 영국인 개개인이 세계 곳곳의 그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영국 낭만주의 시적 상상력이 어, 대영 제국의 밑바탕이 되었던 근대 역사 전개를 회고한 이유는 최근대 시대 유아기의 상징이라고 할 챗GPT의 도전 앞에서 시적 상상력의 길이 응?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나아갈 이 길에 앞장서야 할 임무가 한국의 시적 상상력에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문학공간 2023년 3월호에 실린 이 글의 제목을 챗GPT와 시적 상상력의 길이라고 넣었습니다.